없어요. 의미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핵 억제력인 전략 원잠을 보여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동안은 임무 수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핵을 썼어요. 그러면 남한은 피폭의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미국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전략 핵을 실전에 투입해본 사례가 없어요. 북한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전략 핵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보다 나는 그냥 더 큰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을 자랑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통상은 이제 핵을 원료로 해서 추진 계통을 구동을 하는 잠수함들을 핵잠수함이라고 부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들은 보통 역할이 좀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는 공격 핵잠이라고 부르는 잠수함 대 잠수함, 잠수함 대 수상함 이런 함대 전투에 사용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공격 원잠이라는 게 있고, 기존에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 원잠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시울프급을 거쳐서 버지니아급까지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 버지니아급은 최종적으로 60여 척 이상이 건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원잠이라고 해서 전략 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있어요.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을 냉전 시기에 양산을 했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에는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18척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8척 중에서도 일부 개량을 해서 특수전 임무로 전환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략 원잠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BM이 상대 국가로 넘어서 날아가려면 적어도 한 30분에서 4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대륙을 건너가야 되니까. 하지만 SLBM은 바로 대륙에 붙여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빠르게 대응해서 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SLBM은 굉장히 큰 전략적인 이점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SLBM은 대륙에 어느 정도 인접을 한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숨겨가면서 운용을 하게 돼 있어요. 전략 핵미사일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적의 미사일 사일로 같은 것들을 공격할 때 있어서 소련은 메가톤급의 핵탄두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300킬로톤, 400킬로톤 정도 핵탄두만 있어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죠. 그런 세세한 능력 측면에서는 분명히 오하이오급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게 맞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오히려 외국 어느 나라에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이 기항을 한다라는 건 승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항구에 기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은 어디에 있건 바로 쏠 수 있다라는 게 그 자체로 미국이 전 세계에 가지는 가장 큰 핵 억제력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핵 억제력인 전략 원잠을 보여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동안은 임무 수행을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북한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핵을 썼어요. 그러면 남한은 피폭의 범위에서 벗어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그 핵전쟁이 없기 위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안 가지는,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노력해왔던 게 지난 30년 동안의 노력이었고, 그게 실패한 거를 분명히 지금 확인은 했잖아요.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공포의 세력 균형을 맞춰서 서로 핵전쟁을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현재는. 근데 북한을 지도에서 이 잠수함 한 척으로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단순 논리는 그냥 어린애들 같은 생각인 거예요. 전략핵으로 반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지게 되는 정치적인 부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미국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전략핵을 실전에 투입해본 사례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상대가 전술핵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북한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전략핵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보다 나는 그냥 더 큰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만을 자랑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양쪽의 지금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춰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선언으로 인해서 한국의 핵무장은커녕 핵 재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냉전 시절 같은 경우에 뉴스타트 협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러시아는 양쪽이 1550개 이하의 핵무기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사실 그 합의가 지금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되도록이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핵탄두를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술 핵탄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전략 핵탄두 전력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1550개라는 이 제한치 범위 안에 전술핵의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의 핵전력은 약화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거의 위반하듯이 만들었던 것이 이스칸데르 SRBM이라고 할 수 있고, 북한이 사실상 그 이스칸데르 SRBM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짧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쏘고 난 다음에 탄이 떨어지는 시간도 짧아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반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빠른 반응 속도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 탄두의 규모는 굉장히 적은 수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이 보유한 전술핵 운영 전력의 규모는 끊임없이 늘어날 텐데, 그에 비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전술핵의 양과 질은 거의 고정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기습 공격을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 곳에 이 전술핵 탄두가 떨어질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반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상대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들 대신에 북한의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것들이 운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전술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복을 받더라도 그게 동일한 수준의 보복일까요? 워싱턴 선언이 나온 직후에 사실상 핵공유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직후에 바로 미국 쪽에서 반박이 나왔죠. 핵에 대한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핵 공유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NCG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룹이란 뜻이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나는 해줄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최소한 어떤 핵 협의 그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영역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미가 공동작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핵 전략 자산에 대해서 작전 계획 수립을 한미가 공동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핵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 어떤 표적을 타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가 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었어요. 실질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동맹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도 하나 있죠. 호주에 공격 원잠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협정입니다. 핵 연료를 사용하는 공격 핵잠수함을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그런 게 안 되냐고요. 동맹으로 충분한 대접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뭔가가 있어야죠. 호주에는 되는데 왜 한국에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핵과 관련된 모든 족쇄를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다 차게 됐는데 반대급부는 뭐냐는 거죠. 최소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와야 됩니다.